한미 관계 전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내일부터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떠한 화두가 우리의 국익에 중요한지를 나름대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제가 볼 때 몇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한미 정상회담을 통한 공동 성명에서 한미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매우 팬시한 용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겠지만 실제로 관전 포인트는 과연 정상회담 중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듯이 북한이 ICBM 발사 도발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한국이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조인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대통령 취임 때부터 또는 그 이전부터 중국의 경고음이 계속해서 들리는데, 과연 이러한 스텝을 밟을 때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어떤 식의 반응을 보일 것인가, 그리고 새로운 윤석열 정부는 거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게 아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정치권에서 정책 결정자들의 행태를 보면은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국익에 맞는 합리적 선택이 무엇인지만 가지고 얘기하지만, 이게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과연 그것이 국내 정치적으로 나에게 득이 되는가 아니면은 해가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화두를 제기하고 답변은 다른 발제자가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발표의 순서는 우선 상황, 그리고 한국 내에 있는 인식의 오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미 관계의 외교 현황, 그리고 동맹 관리의 주요 쟁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그러면은 미래지향적인 방향성은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그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전력 증강에 대해서는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와서 북한은 15번째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은 말할 것도 없고 핵 선제 공격을 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미 미중 관계는 긴장하는 상황에서 지금 과연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엇을 제안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소위 신냉전의 시대가 왔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신냉전은 이미 1979년에 우리가 소련의 아프간 침공 때 우리가 신냉전, 신현실주의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신자가 2개 들어가는 신신냉전의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정상회담 중에 북한이 도발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 코로나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에 대형 화물기를 보내갖고 중국이 코로나 지원과 관련해서 엄청난 지원을 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의 도발을 자제하도록 막을 것인가, 이것이 관전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 바이든의 방안은 대통령이 취임한 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만큼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의미한다라는 그러한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은 한국의 국내 정치는 한미 동맹, 북한에 대한 우리의 대응뿐만 아니라 그 북한의 의도에 대한 한미 간의 진단, 그리고 처방에 대해서도 진영으로 갈라져 있다라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 바이든 정상회담 그 다음날 바이든과 문재인 전 대통령 간의 회동이 있을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하고 많이 의아해했는데, 오늘의 언론 분위기를 보면은 그건 없던 일로 지금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그러면 지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새로운 정부가 이제 한국에 등단을 했고, 김정은이 국내외적으로 제재 압박이라든지 또 코로나라는 그런 돌출 변수로 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것이라고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대한민국에 이제 거의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럼 핵 보유국으로서 북한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가? 지금 일각에서는,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는 바이든 행정부를 압박해가지고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핵 폐기가 아닌 핵 군축의 수순을 밟으려고 한다라는 해석이 상당히 지배적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ICBM 같은 경우도 일단 모라토리엄 수준만 유지하면 국제사회, 특히 미국이 거기서 대충 타협하는 것이 아닌가. 또 실제로 북한의 ICBM 협박이 강화됨으로써 미국 내에서도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군축 아니면 군비 제한이라는 현실적인 선택을 모색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타협론이 확대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단순히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에 핵을 가지고 있고 ICBM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핵과 경제를 병진하면서 정권의 생존을 도모한다라는 논리인데요. 그런데 최근에 미국 일각에서도 단순히 김정은이 거기까지만 생각하는 것 같지가 않다. 왜냐하면 핵 선제 공격 얘기도 하고 아주 공세적으로 지금 ICBM이 성공할 때까지 계속해서 시험할 것이라는 예상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지금 김정은은 핵을 무기로 해가지고 자신의 선대가 못 이룬 지금 통일까지 이룩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그 상당히 비관적인 그런 전망을 내놓는 미국 내에 보수적 학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no testing, no unification. 계속 실험을 해가지고 미국과 맞짱을 뜨는 상대가 되면은 그 다음에 한국 문제는 북한 주도로 할 수 있다라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저렇게 코로나가 창궐을 하더라도 북한이 도발을 멈출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은 그러한 계산을 염두에 두고 이미 2018년에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종전선언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것이 아니냐. 왜? 종전선언을 해서 소위 평화협정의 분위기가 이루어지면은 자연스럽게 미군 철수가 되고 동맹이 해체가 되면은 그러면은 한국 문제에 있어서 북한이 비대칭적 살상 능력을 토대로 해서 한국을 쥐락펴락하는 것은 매우 쉬운 문제가 아니냐라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로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인식의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서론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외교 쟁점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듯이 미중 관계에 있어서 지난 문재인 정권의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것이 상당한 파장을 낳았습니다. 실제로 미국 내에서도 미중 간에 이렇게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다른 나라도 아닌 동맹 파트너인 한국이 전략적 모호성을 제기하면서 마치 또 등거리 외교를 개진하듯 하는 이 행태가 미국이라는 동맹국을 불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취약성만 오히려 스스로 심화시키고 있다라는 미국 내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미 동맹관계가 매우 단단하고 그리고 상당히 오래된 동맹관계이긴 하지만은 실제로 미국의 상부구조, 그 다음에 실무진 이런 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결과적으로 미국의 대한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 문재인 정권의 이 전략적 모호성은 상당히 실패한 그러한 그 전략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략적 모호성의 연장선상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도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마저도 발끈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실제로 2017년에 성주에 사드가 소위 정식 배치도 아닌 임시 배치의 형태로 배치가 되자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그러면서 중국이 제재를 가했습니다. 무역, 투자, 관광 분야에서 대대적인 제재 조처를 감행을 했고 지금 그 한중 관계가 상당히 완화되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제재는 풀지 않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당시 한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의 제소 같은 상응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저자세 외교로 일관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학습 과정이 되면서 중국이 지금도 마치도 핵심 이익 내지는 근본 이익을 해치는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새로운 정부의 특히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이렇게 경고하는 일련의 행태를 보면은 과거의 그런 행태에 한국이 굴종적인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그게 먹힐 거라는 일련의 기대감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일련의 사태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 때는 한국에 대해서 징벌적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면서 한미관계가 냉랭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한미관계의 냉랭함은
사실 볼튼의 회고록이라든지 최근에 나온 에스퍼 국방장관의 회고록이라든지 또는 그 막 우드워드의 웨이즈 같은 책을 보면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고 당시 국방장관이라든지 현실적으로 한미 동맹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해 했는지를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쿼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되기 직전 당선인으로서 쿼드 플러스 3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음을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의 입장은 상당히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쿼드에 들어가겠다 그러면 미국이 굉장히 쌍수를 들고 환영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 쿼드라는 것은 4개국 간의 레짐이기 때문에 4개국 간의 레짐을 유지한다라는 그런 미국의 공식 답변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쿼드 회원국 간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을 가진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쿼드가 애초에는 사실은 미국은 한국이야말로 쿼드 멤버가 돼야 된다라고 매우 적극적으로 쿼드에 참여할 것을 압박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쿼드에 일부러 참여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인식을 줄 수 있는 행태를 보임으로써 미국에게 상당히 그 당혹스러운 그러한 그 반응을 미국의 반응을 야기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소위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이제 그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쿼드가 아닌 그 IPEF의 참여에 대해서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특히 그 중국에 투자를 하고 있다든지 중국과 일련의 그런 상호 의존 관계를 가지는 경제계와 어느 정도 소통하고 있으며 그 대비책을 마련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예상할 수는 없지만 그 철저한 대비도 매우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한미 동맹 관계가 한국의 그 중국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 때문에 그리고 미중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상당히 난처한 상황을 연출하기는 했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의 가장 중요한 수출국이면서 수입국인 파트너가 중국이라는 그 현실을 전혀 무시한 채 전혀 새로운 정책으로 전격적으로 바꿀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단정하기 어려운 몇 가지 현실상의 변곡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디커플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도의 줄세우기 외교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다각적으로 중국을 포위하면서 디커플링 체제를 완성해 가고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 디커플링 체제가 먹힌다고 미국 내에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옆에 계신 이용준 대사님께서는 냉전 시대에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를 연상시키는 중국에 대한 첨단 과학기술 통제 레짐을 지금 미국이 만들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중국을 지금 격리시키라는 그 디커플링 정책에 있어서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잘 따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아까 제가 대중무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무역에 있어서 1, 2, 3, 4 순위를 보니까는 대체로 반도체와 관련된 그런 물자가 그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 디커플링에 참여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윤석열 정부가 결정해야 된다면은 매우 그 전략적인, 제가 이렇게 추상적인 답변밖에는 드릴 수 없는 것이 유감이기는 하지만은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 디커플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그리고 한국이 매우 그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마치도 균형자 같은 그러한 입장을 취하는 자체에 대해서 미국이 불만스러워했던 것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공교로운 것은 한국의 이러한 입장이 오히려 그리고 또 한국 국내 정치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한일 긴장을 고조시켰는데 바로 문재인 정부가 친중 정책, 친북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감성적 민족주의로 환기시키면서 일본과 관련해서 특히 뭐 독도 문제라든지 위안부 문제라든지 또는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선 굉장히 그 국내 정치를 인식하면서 여러분들 아마 그 상기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을 와해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 보니까는 최근 언론에도 보니까는 일본의 집권당인 자민당에서 파벌의 대주주가 되고 있는 아베 같은 사람은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또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계기로 해서 일본의 무장을 강화해야 한다. 일본의 방위비를 현재의 일본 국내 총생산의 1%가 아닌 2%로 늘려야 되고, 그리고 일본 안에서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미국과 핵 공유를 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화두로 제기하면서 적극적으로 지금 일본의 입지, 군사적 입지를 강화하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일본은 이미 미국에 바짝 붙어 있는 그런 미국 경도된 정책을 펴므로써 중국이 만약에 대만을 침공하면은 파병까지 하겠다. 또 이를 계기로 해갖고 재무장을 지금 본격화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한일 관계의 악화라든지 한미일 실질적인 안보 협력 관계가 흐트러지면서 오히려 역설적이지만 일본의 재무장 논리를 강화하는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특히 한미일 간의 정보 공유도 위축이 되어 있고, 미사일 경보 훈련이라든지 연합 대잠수함 훈련, 해양 차단 작전 훈련과 같은 합동 군사 훈련이 완전히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 당시에 문재인 정부 당시 한국 정부는 이 한미일 안보 협력뿐만이 아니라 미국, 일본,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같은 나라들이 참여하는 다국적 해상 훈련에서도 빠져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반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외교의 쟁점이고요. 동맹 관리의 쟁점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북한 해법에 있어서 동상이몽이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북한이 2018년 이래로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래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북한의 군비 강화는 정말 가속도가 붙었다 할 정도로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핵 선제, 보복 타격 능력 고도화를 천명한 것이 2021년 1월이었고요. 그 다음에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이런 대남 타격용 핵탄두 탑재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 해가 2021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극초음속 미사일, 사거리가 700km나 되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 시험한 것이 바로 올 1월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아주 한국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그리고 한국의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라는 점에서 실제로 북한의 핵 역량이라든지 미사일 역량은 우리가 단순히 염려해야 될 수준을 훨씬 넘어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017년에서 2020년까지의 외교를 보면 당시 김정은, 문재인, 그리고 트럼프 간의 정상 외교는 동맹을 완전히 깨부수려고 하는 김정은, 그리고 동맹은 끔찍한 거래라고 잘못 생각하는 트럼프, 그리고 동맹보다 종전선언이 중요하다고 착각했던 문재인 간의 삼각 동상 이몽으로 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만 오히려 증대되는 그러한 현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미 동맹 관리 이 관점에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인식 속에 전자권 조기 전환이라든지 또 한미 연합훈련이 축소됐습니다. 물론 전자권 조기 전환과 관련해 가지고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조건이 과연 북한 핵이라든지 대량 살상무기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미국이 자동 개입해서 미군이 완전히 증파될 때까지 우리가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성립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그 전제 조건이 성립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과연 미래에 그러면은 전자권이 전환된 다음에 연합사령관은 한국인이 할 것인가 미국인이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아직까지도 매우 예민한 문제로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이고요. 이 전자권 조기 이양과 같이 맞물려 있는 문제가 바로 한미 연합훈련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전자권 문제와 굉장히 인과성을 가지는 쟁점인데요. 한미 연합훈련이 사실 이렇게 키 리저브, 독수리, 그리고 울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중단하거나 또는 축소되거나 변형된 형태로 실시되는 것은 사실은 단순히 문재인 정권만의 패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느닷없이 폭탄 선언을 하듯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중단하겠다라는 식의 기자회견을 한 것을 여러분들도 상기하실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동맹이 다시 관리가 되면서 했던 시점은 조 바이든의 취임과 함께 작년 5월에 한미 정상회담을 기억하실 겁니다. 사실 그만큼 와해되어 있던 한미 동맹을 어느 정도 수습하면서 그러면서 그 남북 관계라든지 그 기존의 미국 관계를 유지하려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의도에 따라서 수습하면서 그리고 미국에 대한 44조 투자를 약속하면서 일정 정도 정리가 됐지만 아직도 현안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현실 진단에 따른 미래지향적인 포괄적 전략 동맹의 방향은 무엇인가? 그래서 많은 보수 진영의 전문가들이 한미 동맹이 복구되어야 된다, 재건되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고 또 우리나라의 소위 이념의 좌편향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한미 동맹은 여전히 좋았고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문 대통령을 만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반론을 제기했는데 어쨌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간의 회동은 지금 없는 것으로 지금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제 북한과 관련해서도 대화를 하되 한국이 그러면 어떤 억지적인 그러한 능력을 갖출 것인가. 물론 그렇다 그래가지고 한국 내 보수 일각에서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감성적인 그런 주장이 나오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적어도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인지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재래식 능력으로 북한 핵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군사적인 잠재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동맹 파트너인 미국의 몫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국 내에서 핵 공유라든지 또는 1991년에 철수했던 전술 핵무기를 어찌됐든 한국 사람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재배치도 정치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에 대해서 물론 전문가들은 그거 자체는 상징적인 의미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게 과연 얼마나 적실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실제로 정치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합리적인 선택의 관점에서 우리가 묘수를 찾아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북한이 핵 선제 공격 가능성을 열어놓은 시점에서 이걸 어떻게 억제해야 되는지 기존의 확장 억지라는 것 그리고 핵 우산이라는 것에 대한 모호성을 과연 이번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면서 그것을 좀 더 분명하게 해주면서 한미 동맹 관계에 뭐 안보 동맹, 경제 동맹, 기술 동맹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도 심리이듯이 그리고 정치도 심리이듯이 동맹도 심리가 많이 작동하는데 얼마만큼 그것을 충족시킬 것인가 이것을 한번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중정책과 관련해서 사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그 가뜩이나 중국 불종적인 사드 3불 플러스 이란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 그런데 지금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는 천명했지만 지금은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고 있는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한국이 어떤 요격 능력을 갖추어야 될 것이며 주한미군에게 어떤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호스트할 것인가 라는 것도 여전히 우리의 과제로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중국은 우리나라에 사드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발끈했지만 실제로 중국은 오히려 중국식 사드, 중국식 요격 체제로 일본과 한국을 지금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요. 그 다음에 특히 우리가 이제 북한 문제에 천착돼 있다 보니까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는 실제로 한미 동맹 그러면은 미국은 우리를 도와줘야 되고 우리는 미국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는 인식이 상당히 오랫동안 착근되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미 문재인 정권 때 위기의 대처에 있어서 한반도 유사시뿐만 아니라 미국 유사시를 포함시키자 하는 미국의 요청을 한국이 거부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은 그리고 트럼프가 과연 2년 후의 대선에 미국의 정치 구도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한국이 그 역량에 걸맞는 동아시아, 인도 태평양에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글로벌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뭔가를 던져줘야 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있는 국제사회라는 것이 주고받기가 매우 철저한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토의 파트너로서 AP4 구성국인 한국
이 한국이 우크라 사태에 있어서 어떤 역할까지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그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 있는, 그리고 전쟁을 겪어본, 그리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 전 세계의 경제 성장과 정치적인 성장의 그런 모범국으로서 우뚝 선 한국이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오히려 기회로 이것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상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공동 성명 외에 과연 미국으로부터 어떤 카드를 이끌어낼 것인가, 그리고 한국이 좀 더 지역적이고 글로벌한 역할에 있어서 무언가를 각인시킬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